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미 스타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설 연휴 전후로 뭐 다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요. 네. 처가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이래 됐지? 왜 이래 됐지?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과실인 거 생각하면서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라고 네. 얘기를 하던데, 난방비 폭탄 관련해서 정부가 대책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네, 일단 에너지 바우처라는 키워드로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에 노인, 질환자 등의 더위, 추위에 민감한 계층 총 117만 6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올겨울에 한해서 지원 금액을 15만 2천 원에서 30만 4천 원 2배 인상을 하고요.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까지 해서 이제 16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 4월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자, 뭔가 바우처가 이제 지급이 된다 이런 의미인데 결국은 160만 가구가 이제 한정적으로 이제 네. 설정이 된 거잖아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추가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네, 현재로서는 이 바우처의 대상만 두고 네. 지원을 할 수는 없다. 그보다 더 폭넓게 요금 폭탄을 막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많이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검토 대상으로 해보겠다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최상목 수석의 경우는 추가적인 대상은 가구일 수도 있고 자영업자일 수도 있다. 자영업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 아직까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여당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취약계층은 당연하고 그 이상 범위를 확대할 여력이 되는지 방향을 잡으려고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속단할 수는 없겠지만 에너지 바우처의 기존 범위보다는 더 넓은 그런 범주에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 유력해 보입니다. 자, 부랴부랴 이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한시적 내용이고요. 또 이거 지원 대상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자, 문제는 앞으로 난방비 계속 오를 거잖아요. 이게 더 네. 문제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수년간 에너지 요금을 현실화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미뤘던 것이 계속 또 미루다 악영향을 보니까. 미쳤다라고 예. 하는 거고 또 국제적인 상황에서 연료의 단가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한시적인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구조적으로 네. 이것을 정상화하고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정치권에서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론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구조적인 어떤 해결책이 필요한데 일단 정부 대책과 함께 경기도하고 서울도 각각 대책을 내놨네요. 특히 김동영 경기도지사는 정부를 또 비판을 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은 문재인 정부를 또 저격한 모양새입니다. 네, 여야 소속이 다른 네. 단체장이 사뭇 다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비판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요.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생에 떨어진 폭탄을 남 탓하기 바쁜 정부다라고 이제 현재 국민의힘이나 네. 윤석열 정부에서 전 정부의 실책을 두고 많이 비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거꾸로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이런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요금 억제 정책으로 점점 적자 폭이 커져서 아하. 지난해에만 30조 원의 적자를 내고 회사채를 발행해야 연명하는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이런 지적을 또 했습니다. 이 도시가스 가격 산정 구조는 어떻게 되길래 네. 지자체장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이 도매 요금은 가스공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아래 정해진 원료 비용의 측면에서 아하. 변동분이 가산이 돼서 네. 최종 소비자 가격이 책정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소매요금 조정을 통해서 비용은 이제 결국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 전가가 되는 모양새네요. 예, 그렇게 되면서 도시가스 업체는 일정 규모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아하.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또 다른 개념인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횡재세, 이 지난해 최대 호황을 누린 네. 정유사들한테 세금을 좀 받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그 정유사 지난해 성과금 잔치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나눠줬다면서요. 네, 영업 이익을 보면은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 5조 원 정도 영업 이익을 거뒀고요. 네. 그래서 기본 연봉의 5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현대오일뱅크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해 말에 월 기본급 1000%를 지급을 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저 회사들은 또 이 고유가에 시달리고 있는 시민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좀 말 그대로 횡재를 한 거 아니냐. 너무 격차가 벌어진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런 여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횡재세가 아직 우리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지난해부터 논의가 됐고 또 도입된 곳도 있죠. 네, 영국 같은 경우는 석유 회사에서 영업이익이 폭증을 하게 되면서 횡재세를 도입을 했고요. 네. 또 네덜란드,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도 유사한 세금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또 EU에서는 연대기여금, 그러니까 폭증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눈다 이런 연대기여금을 도입을 하기도 했고요. 근데 한편으로 나오는 지적은 이제 한국에서도 이런 에너지 기업, 그 정유 기업이 갑자기 많은 이익을 얻었을 때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떤 그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조항이 이미 있다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조항도 있군요. 네, 그래서 횡재세를 따로 도입하기 이전에도 아하. 이미 있던 조항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 근데 또 한편으로 이제 한국 정유사가 유럽 정유사하고 수익을 얻는 방법이 다르다. 좀 유럽 다르니까? 정유사는 예. 이제 유전을 개발해서 바로 이제 기름을 뽑아가는 방식이라면 한국 정유사는 우리 수입한. 사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고부가 가치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또 반론이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좀 빨리 논의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바우처 주려고 하면 세금이 있어야 되고 네네. 그 세금 재원을 확보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얘기는 무인기 얘기예요. 어제 국회가 국방부 또 합참으로부터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 현안 보고를 받았는데 아유 시끄러웠다면서요. 네, 일단 처음에 논란이 된 것은 경호처장이나 네.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출석 문제였습니다. 아하. 민주당에서는 출석이 필요하다라고 봤고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국방위 차원이기 때문에 필요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 문제로 일단 고성에 오가다가 처음에 30분 만에 정회가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 군의 얘기한 대로라면 북한 무인기가 영공을 침범했을 때 이 전방의 부대가 긴급 상황으로 안 봤던 것 같은데 네네. 그 긴급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면키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처음에 상황을 보면 육군 1군단에 국지방공 레이더가 있는데 오전 10시 25분쯤에 특이 항적 포착을 했는데 네. 신속하게 전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쪽에 바로 전달이 되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1군단 실무자가 이게 긴급 상황이 아니라 수시보고 대상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고속상황 전파체계가 처음부터 작동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오전 11시 무렵에야 1군단이 이게 포착을 하고 공군작전사령부에 전달을 했는데 네. 이거를 바로 연락하지 않고 40분 지나가지고 유선 전화로 전화 걸어서 뭐 이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인기 식별을 하고도 이 처음에 이제 10시 20분 전후로 네. 특이항적 포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1시 5분에야 지상작전사령관에게 연락을 했고 아하. 이것도 유선 전화로 알렸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룸이라고 네. 공군작전사령부의 무인기 대비 태세가 있습니다. 두루미. 예, 이게 예. 없는 게 아니라 있는 태세인데 네. 이거를 발령하는 게 상당히 늦춰져서 아하. 예, 낮 12시 전후까지로 늦춰졌다.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1분 1초가 아까울 수 있는 시간인데 그렇죠. 예. 굉장히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그렇게 두루미 발령이 늦어졌다라고 하는 이 과정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어제 현안 보고 과정에서 합참이 북한군이 카메라 성능이 뭐 나쁘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촬영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서 국가정보원은 촬영 가능성 있다라고 밝혔잖아요. 내용이 네. 반대되는 것 같아요. 네, 국정원은 지난달 5일에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촬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이런 입장들을 내놨는데 근데 군에서는 거리와 고도, 적들의 능력을 고려할 때 촬영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라고 국정원하고는 다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 부분은 군 안팎에서도 서울 상공에 무인기가 진입을 했을 때 대통령실까지도 촬영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얘기들과는 좀이 아니죠. 뭐 거의 정반대로 반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군에서 거잖아요. 나온 예. 의견은 그렇게 정반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북한 무인기 대응에 허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건데
이러한 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자 문책이 있었나요? 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답변을 했는데요. 네. 전비태세 검열실이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를 했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문책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이라든지 공군작전사령관 등이 문책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다. 문책을 하겠다 이런 방침을 국방부가 밝힌 것은 아닙니다. 자,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데 이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 집무실 인근까지 침범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니를 네. 찾기 위한 이른바 보안 조사죠. 이것은 또 강하게 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야 간에 좀 쟁점이 네. 되기도 했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무인기 항적에 관해서 얘기를 했었던 야당 의원에 대해서 또 여권에서 뭐 북한하고 뭐 내통한 바가 이런 표현을 있는 거 쓰면서 아니냐, 더더욱이나 또 했었죠. 윤리위에 제소도 되고 예. 고소 고발까지로 이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었는데 사실 이런 적이 많죠. 뭐 정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에 대한 조사보다는 이게 어떻게 유출됐느냐라고 하는 그쪽으로 좀 논점 이탈이 되는 상황들을 예전에도 많이 봤었는데 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또 문제됐던 게 있어요. 자, 유엔사에서 이 북한 무인기 침범 또 우리의 대응 관련해서 이거 우리 작전 역시 정전협정 위반이다. 네. 이런 판단을 내렸네요. 네, 이게 초반에도 이런 논란이 나왔었는데 네. 유엔군 사령부의 결론은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은 당연히 정전협정 위반인데 위반이고. 한국군에서 북한 쪽으로 대응 조치로 북측 영공에 무인기를 띄운 것 역시도 협정 위반이다. 아, 그것도 협정 위반이다. 네, 그래서 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에 한국군이 대응 사격을 했잖아요. 이것은 다 자위권 행사, 정당한 방위라고 네. 봅니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두들겨 맞았어요. 그렇죠. 두들겨 맞다가 맞서서 때렸습니다. 이 정당 방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급박한 위기이기 때문에 위험에 그렇습니다. 대응하기 위해서 한 네. 거니까. 근데 예. 어떤 사람이 나를 불법 촬영했어요. 그렇다고 내가 저쪽 사람을 불법 촬영한다. 이건 정당 방위가 되기 어렵겠죠. 와, 우리 김수민 평론가 정말 예를 잘 들어주시는데. 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의 입장은 그렇게 비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자위권은 만약 자위권 조치라 그러면 그거는 협정 위반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자위권 조치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라고 아마 유엔사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뭐 일단 군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당대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네. 나경원 전 의원 불출마가 논란이 됐었고, 자, 오늘 또 눈에 띄는 게 어젠가요? 강신업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는 예견이 됐었던 뭐 본인이 일이죠. 한다고 계속 얘기를 강 했으니까요. 변호사가 계속 네. 얘기를 했었고 또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강성 보수층을 대변하는 네. 그런 뭐 유튜버라든지 이쪽을 포함해서 여러 출마를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또 강 변호사 출마가 관심을 모았는데요. 네. 어제 26일 여의도에서 강 변호사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전에 나왔었던 공약인데 뭐 광화문에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 이런 공약도 나왔고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겠다. 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 이런 공약을 또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강 변호사 뭐 사실은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뭐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최고위원 선거는 대표 선거하고 분리가 돼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네. 대표 선거에서 사실 강신업 변호사는 뭐 당내 주류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대표 선거에서 주류 인사를에게 투표를 한 유권자들이 일부가 또 최고위원 선거에서 강신업 대표를 포함한 뭐 이번 신진 인사들에게 투표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성 보수층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 관련된 그런 시민들이 다수가 네. 여럿이 한꺼번에 국민의힘 입당 원서를 내고 있다 이런 흐름도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좀 투표 열의가 굉장히 높은 이런 강성 보수층 쪽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또 최고위원은 또 여러 명을 뽑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순위 안에 들어가면은 입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음흠. 뭐 가능성이 대표 선거에 비해서는 크지 않을까 네. 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지도부 오찬이 있었는데요. 그 만찬에서 뭐 태영호 의원이나 뭐 신원식 의원 등등이 좀 얘기가 됐다면서요. 아, 네. 일단 초선 의원들이 이제 대통령과의 만찬을 가졌는데 네. 예, 여기에 이제 참석한 의원들이 뭐 태영호, 신원식 또 강대식 의원 이렇게 네. 참석을 했다라고 전해지고 이들 의원들이 공통점이 이제 안보에 관련된 뭐 네, 북한 국방위. 출신 또 네. 군인 출신들이 지금 국방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의견 의원들이 교통이. 또 예.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도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또 그 중에 강태식 의원 같은 경우는 유승민계로 꼽히고 네, 있고 그렇죠. 신원식 의원은 이제 탈유승민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뭐 정확한 있는데 건 아니지만.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의원들의 면면 때문에 또 한편 주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압수수색 얘긴데요. 자, 시민 언론 민들레 경찰이 이태원 참사 이후에 희생자 명단 공개했던 거 이거 관련해서 압수색을 했네요. 네,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예. 이태원 참사 유족의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는 수첩이라든지 네. 관련 서류 또 민들레 직원들의 휴대전화, 휴대용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이 압수수색의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자, 앞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 민들레도 그렇고 또 더탐사 시민은 더탐사죠 고발했고 이 고발에 대해서 압색이 된 것 같은데 또 이 겸손은 힘들어 뉴스공장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유튜브 방송하고 있는데 네. 또 김어준 씨 같은 경우는 상표부 위반으로 고발을 또 했어요. 네, 수사가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이종배 의원이 지난 16일에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김어준 씨를 서울경찰청에 고발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원래 TBS에서 했던 프로그램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TBS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이제 고발을 했고 네.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 위반 여지에 대해 수사를 해볼 것은 뭐 좀 유력해 보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압수수색당한 민들레, 자, 시민은 민들레 입장을 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민들레 측의 입장은 얻어갈 게 없는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에 불과하다라고 네. 밝혔고요. 그러니까 명단을 입수한 것 외에 본인들이 다른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명예훼손을 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니 어쨌든 간에 민들레 역시 언론사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언론 보도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 이거 자체가 좀 위험한 측면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이게 물론 이제 진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의 여지가 있다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와 동시에 감안해야 될 것은 이제 취재원 보호의 원칙에 취재원, 네. 대해서 물론 그것이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영역은 아니겠지만 네. 취재원이 특정이 돼버리고 여기에 대한 인권 침해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신중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